전국 보도입니다. 농장과 공장, 대체로 사람들은 산업혁명을 영국에 시작된 공장에 대한 이야기로 생각해 건대 이전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직기를 작동시킬 수 있었던 증기동력이 영국에서 최초로 사용됐다는 시기다. 그러나 도시의 공장들은 전체 모습의 일부일 뿐이다. 데버라 K. 피츠제럴드가 만든 모든 농장은 공장이다에서 언급했듯이 성공한 공장은 거의 모두가 대량 생산, 전문화된 기계, 공정과 제품의 표준화, 장인이 아닌 관리 전문가에 의한 의존, 생산 권한으로서 효율성이 지속적인 창출이란 5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다. 20세기 공장은 피츠제럴드가 말한 5가지 특징을 모두 지니고 있었다. 남북전쟁 이후 한 세기 동안 농업에서 이전의 1만 년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산업화는 서부로 이동 중이었다. 에팔레치아 산맥 너머의 평지를 덮고 있던 수억 년 된 땅의 두터운 지층은 다른 곳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생산성이 높았다. 땅을 파헤칠 수 있다면 말이다. 하지만 이 지역에 몰려있던 새로운 정착민들에게 가장 어렵던 일은 땅을 파헤치는 것이었다. 이곳의 땅은 너무 두껍고 단단해서 파내기가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흙덩이가 구식된 게 달라붙는 바람에 그것을 떼어내기 위한 작업을 자주 멈출 수밖에 없었다. 1830년 일리노이로 유주한 버몬트 출신 파산한 대장장이 존 니어는 새로운 형태의 각도를 적용하고 주철날이 아닌 강철날을 사용하는 쟁기를 가지고 땅을 파헤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달려들었다. 그는 이러한 쟁기를 다른 방식으로 팔기도 했다. 주문을 받은 대신 생산 라인을 가동시켜서 이미 만들어진 쟁기를 고객이 구매할 수도 있도록 한 것이다. 1859년까지 그는 매년 1만 개의 쟁기를 만들었고 최소한 400명의 경쟁자가 있었다. 단순화와 표준화를 지향한 이런 추세는 계속해서 이어졌다. 미국인은 기계의 혁명을 일으켜 대평원의 생태계를 빠르게 변화시켰다. 그런 다음에는 기계를 만드는 기계도 혁신했다. 제조업의 미국식 시스템은 전문장인 대신 반숙련 노동자가 작동시키는 기계의 힘과 속도를 결합한 것이었으며 이 시스템은 런던에서 열린 1851년 만국 박람회에서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다. 이 박람회에서 미국 제조업체들은 교체 가능한 부품으로 만든 총을 선보였고 이 총은 심지어 전쟁터에서도 빠르게 수리가 가능한 것이었다. 이와 비슷한 독창적인 농기구들이 계속 개발됐다. 이 새로운 시스템은 인간도 교체 가능한 것으로 취급했다. 인간이 실행하는 역할은 직업별로 분류 및 체계화해 생산 속도를 늦추지 않고도 거의 모든 사람을 대체할 수가 있다. 숙련된 사람은 손으로 하나의 신발을 온전히 만들 수가 있지만 신발 제조 기계의 작업자는 신발을 만드는 임무 중 하나만 맡아서 그것을 배우고 완벽하게 익히고 수행하게 된다. 그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면 신속하게 교체된다는 뜻이다. 작업자는 작동 중인 기계 부품처럼 손쉽게 교체됐다. 이 시스템은 숙련된 인력이 필요 없다. 일반적인 노동자만 필요했고 작업을 하려는 데는 필요한 숫자만큼 필요했다. 이 합리적인 관리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 있는 것은 프레드릭 테일러다. 조립 라인에 대한 그의 연구는 농공학자들에게 영감을 줬고 이들 농공학자 중에는 연방의 지원을 받은 대학이나 농업 실험소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있었다. 이들은 농부는 더 전문적이 되어야 하고 농업을 다른 사업처럼 다뤄야 하며 더 적은 노동력으로 더 많은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기계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어의 쟁기는 중요한 발명품이었다. 그러나 증기 트랙터와 그 뒤를 이은 가솔린 구동 트랙터 등장이야말로 판도를 바꿔놓은 것이다. 이 모터 달린 말들 덕분에 인간과 동물의 노동 기하가 스스로 감소되고 원시 토양을 파헤쳐서는 일은 아무 문제 없이 쉽게 시행됐다. 최초 유정이 1859년 펜실베니아에서 시추됐고 곧이어서 가솔린 동력, 마력의 증가, 대량 산된 강철이라는 조합이 급격한 변화를 가졌다. 1850년에는 농부 한 사람과 말 한 마리가 옥수수 100부세를 생산하는데 적어도 75시간이 걸렸다. 1930년에 같은 작업을 하는데 15시간밖에 걸렸다. 생산량도 1859년 1억 7,300만 부셀에서 19세기 말에 2억 8,700만 부셀로 증가했다. 가장 큰 차이는 트랙터였다. 대부분의 새로운 기술과 마찬가지로 초기 트랙터는 발전 중인 상태다. 조잡했고 느렸고 고장도 잦았으며 작동시키기 불편했다가 비싸고 연료 공급도 어렵고 위험했다. 그리고 특히 초기에 나온 석탄과 복제 연소들의 경우 쉽게 화재가 발생했다. 게다가 트랙터를 밭으로 옮겨놓기 위해서 말로 끌고 가야 했고 밭에서 속도를 내기 시작하는데도 시간이 걸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부들이 이미 신용과 현금을 갖고 있었던 오하이오, 인디애나, 일리노이 같은 부유하고 최고의 생산성을 가진 주에서는 초기의 트랙터가 빠르게 인기를 얻었다. 1892년 최초 성공적인 가솔린 구동 트랙터가 등장하면서 변화와 속도는 다시 가속화됐다. 이 트랙터는 모든 면에서 전기 모델보다 우수한 것이다. 더 가볍고 저렴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이다. 1916년 미국 농장에서는 37,000대 트랙터가 작동 중이었고 네브라스카에 있었던 성대한 형사를 통해서 헨리 포드 모델이 소개했다. 포드는 1,000만 대 트랙터를 판매할 시장이 생길 거라고 확신했고 자신의 트랙터를 다른 회사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트랙터의 영역을 예견했던 것이다. 저는 호주의 덤불숲을 시베리아, 메소포타미아 대추원을 갈아엎을 것입니다. 1940년이 되자 트랙터 수는 150만 대를 넘었다. 가솔린 구동 트랙터 가격이 감당할 정도가 되고 판매가 시작되자 초원 공격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새 트랙터가 지닌 획기적인 효율성 덕분에 작물을 심고 수확하는 속도가 빨라졌고 깔끔한 조를 만드는 썰에 균일하고 빠르게 씹는 파종기도 이에 일조했다. 마지막으로 여러 수확 과정을 하나 기계로 합쳐놓은 콤바인, 결합이라는 뜻이다가 등장했고 대부분이 인건비였던 생산 비용을 절반 이상 줄였다. 1960년대가 돼서 370만 개 농장에 470만 개 트랙터가 있었고 효율성이 통합으로 이루어지면서 농장 수는 급감하기 시작했다. 트랙터 수는 꽤 일정하게 유지된 반면 1960년대 농장 수는 1940년의 절반이 조금 넘는 정도였다. 트랙터는 또 다른 영향을 줬다.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전에는 사육동물에게만 먹일 작물을 생산하는 데만 묶여있었던 수백만 에이커 농지를 트랙터 덕분에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1920년엔 2,500마리가 있었던 말의 수는 1960년대는 300마리로 감소했고 이때부터 농부는 말의 수 추적을 중단했다. 트랙터라는 기계의 영향이 엄청났다. 미국 농무부의 경제자 월러드 코크레인이 1958년에 쓴 글에 따르면 동물 농력이 트랙터 동력으로 대체되면서 시장성 있는 농작물 생산에서 700만 에이커, 즉 우리 경작지의 5분의 1이 추가됐다. 그러나 농부들이 시장성 있는 작물을 선택할 권리는 제한적이었다. 이 새로운 기구는 하나의 작물만을 심고 수확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농장의 다양성은 줄었다. 20세기 전반 동안 대평원의 새로운 농장에서 키우던 단일 작물은 대부분 밀이었다. 1870년대 밀을 심은 농지는 2천만 에이커 정도였지만 불과 30년 후 5천만 에이커로 늘어났다. 1차 세계대전 후 세계의 밀 수요는 일시적으로 폭증했지만 도시화가 진행됐고 남성들이 군대에 입대하면서 1인당 농부수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줄었다. 이는 농장에서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해야 한다는 뜻이었다. 대부분의 경우 트랙터로 식량 증산이 가능했다. 생산량이 급증하면서 과거와 현재 다른 식민지와 함께 미국은 국내의 전 세계 모든 곳에서 곡물을 운송했다. 빠르게 산업화는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의 도시뿐만 아니라 군대까지 먹을 만큼의 충분한 양이었다. 한편 유럽의 시골 지역은 계속해서 줄어들었는데 이는 사람들이 산업에서 일자리를 얻거나 사업을 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혹은 미국 서부처럼 더욱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곳에 농사를 지으려고 하기 위해서 기존의 농장을 포기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조는 사상 최대의 대륙간 이동이다. 그러나 이 새로운 물결을 이룬 야심찬 이민자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들이 상상했던 농업 풍경은 빠르게 사라지고 있었다. 농부들에게 항상 좋은 해와 나쁜 해가 있었지만 이 기간 동안에 부침을 거듭하는 경제는 특히 불안정했다. 성장하는 세계 시장이란 가뭄이나 1만 마일 떨어진 곳에서 벌어진 전쟁이 세계 곳의 수요 공급 가격이 갑작스럽고 예측할 수가 없는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또한 곡물 심지어 선물까지도 이제는 금융거래소에서 거래됐기 때문에 거품, 공황, 가격 변동, 경기 침체가 급증하게 됐고 이 모든 것은 악천후만큼이나 예측할 수가 없고 두려운 것이었다는 사실 때문이게 됐다. 홈스테드 법은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됐지만 새로운 농부들이 홈스테드에서 일하기 시작하기 전에 이들을 필요로 하지 않았던 미래가 펼쳐지기 시작했다고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계속해서 증가하는 생산 고통합은 미국 내 농장 수가 감소하기 시작했고 정착민에 대한 지원이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했다. 농부의 노동으로 성공한 사업가에게 개별 농부는 귀찮은 존이다. 농부는 특별한 관심을 필요로 했고 공정한 대접을 받기 위해서 조직을 만들었고 지불 기한을 넘기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생산량을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이들의 수를 줄일 수가 있다면 전체 시스템은 훨씬 더 원활하게 작동할 것이다. 그러나 농부는 도시 사람에게 시골뜨기라고 불리기도 했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도는 알고 있었다. 19세기에 끝나가던 때 이들은 경제적 불안정하고 예측할 수가 없는 이자와 담보, 대출금리, 디플레이션 압력에 항의하기 시작했다. 정부가 이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 이들은 또한 이 나라 부자의 영역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음식이 생산되고 있었지만 굶주림과 이에 대한 두려움은 여전히 남아있었다는데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음식을 재배했던 농부는 자신들이 키운 작물을 시장에 팔아서 파산을 막을 뚫을 마련했었고 이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농부는 자신들의 작물을 팔았던 바로 그 시장에서 형편이 되는 만큼의 음식은 무엇이든 살 수 있다. 그러나 황금 작물을 재배하는 일에 실패하는 경우 농부는 다른 곳에서 재배된 음식은 아무것도 살 수가 없다. 물론 그 지역에서 재배된 음식도 살 수가 없다. 아일랜드의 비극이 반복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감자기근으로 이제 수만 명이 아사하고 이제 이민을 갔죠. 미국 등으로. 하지만 농업은 계속해서 세계 시장에 음식을 공부하는 방향으로 났고 개별 지역 사회는 뒤쳤다. 생산과 가격을 통제하고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농부들은 노동운동단체 그리고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다른 단체와 연합해서 전국 농민연대 등의 조직을 결성했다. 독점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한 이런 조직들은 공급, 금융, 보험을 위한 독립적인 공동구매 조합을 만들었다. 농부들은 적절한 철도 운송비, 은행의 대출 금리 인하 그리고 부채 탕금, 유리한 세율, 땅 투기꾼에 대한 무거운 세금도 포함돼 더 강력하고 강화된 독점 금지법, 자금 공급에 대한 조건 완화 등을 요구했다. 이렇게 통일된 목소리를 갖게 되자 농부들과 이들을 대변하는 사람들은 힘을 합쳐서 1890년 인민당을 결성했고 1890년 민주당의 진보적인 대통령 후보인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을 위해서 650만 표를 모았다. 안타깝게도 윌리엄 맥킨리가 700만 표를 얻어서 대통령이 됐다. 그러나 기존 농장이 통합된 상황에서도 새로운 농장은 생겨나고 있다. 미국에서는 세수를 창출하고 농업 관련
산업 생산물들에 대한 수요를 계속 구축하기 위해서 정부와 기업 모두가 토지를 공공영역 바깥에 두고자 했었다. 농부와 노동자가 더 필요해지면서 연방정부는 이민을 계속 장려했고 새로운 미국인의 수는 엄청난 속도로 계속 증가했다. 1860년에서 1900년 사이 미국의 인구는 이 2배 이상 늘어나서 7,500만 명 정도 되었다. 이 나라에서 삶이 어떤 것인지 내서 농부들이 좀 더 현실적인 시야를 갖게 되자 중부의 도시에 떠나서 서부에서 농장을 만들 사람을 유인하기 위해서 원래 1860년 홈스테드법보다 더 강력한 인센티브가 필요했다. 의회는 1909년 홈스테드 확대법을 통과시켰다. 관계가 힘들고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불고 예측 불가능한 강우량을 가진 서부의 땅을 받게 될 새로운 농부들의 할당량을 320에이커로 2배 늘려진 법안이었다. 많은 사람에게 그 땅이란 텍사스, 오클라호마, 네브라스카, 캔사스를 의미했다. 이곳에서 홈스테드 법이든 아니든 간에 토지가 기본적으로 공짜였다. 어떤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 금을 찾거나 일확천금의 기회를 찾기 위해서 서쪽으로 더 많이 떠났다. 계절 농업 종사자들은 수천 에이커 땅을 싼 가격에 사들여서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마침내 수확해서 역사적으로 유례 없이 높았던 밀 가격을 활용했고 이익이 나지 않을 때면 땅을 팔아치웠다. 땅 투기꾼은 일확천금을 벌려는 계획을 세웠고 토지 개발업자와 철도 회사는 공짜 토지를 소유할 일생일대의 기회를 얻은 사람들에게 이 행운을 지킬 방법을 보여주기 위해서 시범 농장을 세웠다. 이들 토지 사기꾼은 수요가 줄어들 일은 절대로 없으니 밀 가격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보장하면서 동부인을 유혹했다. 서부 토양은 밀 재배에 이상적이고 캔사스 대학의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기후도 점점 더 좋아진다는 것이다. 수요가 비탄력적인 제품의 공급을 2배를 늘리면 가격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신경 쓸 필요가 없었다. 역사가 보여주듯이 가장 좋은 토양에서도 밀을 기르기 힘들었다는 사실 따위도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리고 장기적인 기후는 예측이 불가능하고 대평원의 날씨는 공교롭게도 짧고 유익한 수분기를 거치고 있다는 사실도 개의치 않다. 사실 더 많은 농부, 더 많은 밀, 변화무쌍한 날씨라는 이 조합은 재앙을 만드는 레시피였고 바로 이 재앙이 앞으로 이어질 일이었다. 농부들은 언제나 열심히 일했다. 그러나 20세기 전까지만 해도 농부들은 자신의 육체와 갖고 있는 동물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땅에서 일하고 있었고 이 땅은 자신과 가족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음식물을 계속해서 공급해주는 터전이 됐다. 이 모든 이유로 이들은 그 땅에 대한 훌륭한 관리이자 현명한 농부가 됐다. 이제 농부들은 너무 많은 것을 생산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노동력을 고용했고 동물 대신 기계를 사용했으며 성공하기 위해선 더 많은 땅이 필요했다. 어쩔 수 없이 이들은 빚을 져야만 했고 이는 그 어느 때보다 위험성이 커지는 결과를 낳았다. 정책, 기계, 금융이 결합해서 농장을 더 키워나갔다. 공장에 생산된 제품과 마찬가지로 농장에서 나온 제품도 다른 곳에서 운송되어서 판매했다. 그리고 공장에서 마찬가지로 농장에서도 비용이 들었다. 이러한 비용은 이전에는 없었고 때로는 드러나지 않았으며 어떤 경우에 극단적이까지 했다. 오염, 노동자와 동물에 대한 착취, 토양 황폐화, 자원용 고갈 같은 비용이 들게 된 것이다. 이 모든 비용은 상환되지 않은 채 지구와 사회에 그대로 쌓여갔다. 폐기물은 아무리 더럽더라도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됐고 어느 정도 오염은 당연한 일로 여겼다. 과학자들은 오염을 일으킨 사람들에게 자연이 스스로 정화할 것이라고 확신시켰다. 예전에 땅이 그랬던 것처럼 물도 곧 그 자체로 상품이 되고 질도 좋아졌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장했기 때문에 산업형 농업으로서 전환은 1만 년 전 농업으로서 전환처럼 당시의 상황에서는 불가피한 일이었다. 그러나 예전의 농업혁명과 달리 이 새로운 혁명은 위험할 정도로 빠르게 불과 몇 세대 동안 일었다. 당시에는 아마 알 수 없는 일이었겠지만 이 혁명에서 필요한 것은 지역 농업에 대한 지원, 즉 상인보다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땅을 관리하고 식량을 생산하는 농부에 대한 지원이다. 그러나 19세기와 20세기 급진주의자의 항의는 소수의 성장과 수익성을 다수의 복지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여기던 미국이 이란 나라의 극히 제한적인 영향만 있었다. 혁신 덕분에 상품의 무한한 성장은 가능해졌다. 트랙터는 엄청난 생산의 대유행을 일으켰다. 유일한 한계는 토양의 비옥함이었고 이는 초미의 과제였다. 그리고 먼 곳에 있는 보물창고에서 퇴비화된 거름을 약탈하는 것은 일시적인 유공책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농부뿐만이 아니었다. 영국 과학진흥협회 회장이 윌리엄 그루스는 위대한 밀 연설로 유명해진 연설에서 멜서스의 말을 반복하면서 협회 회원과 과학계 전반에 도전장을 던졌다. 그의 말에 따르면 자신이 다루는 주요 주제는 식량 공급이며 이는 모든 인류에게 생사가 문제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루스가 말한 인류는 빵을 먹는 전 세계 사람, 즉 유럽, 미국, 영국령 아메리카 사람들, 남아프리카, 오스트레일리아, 남아메리카 일부 백인 거주민, 유럽 식민지와 백인 인구 등의 코카소스 인종이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먹는 입이 크게 늘어나면 식량 자원이 줄어듭니다. 토지는 한정되어 있으며 밀을 재배하는 토지는 까다롭고 불확실한 자연의 현상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저는 밀을 생산하는 우리의 토양이 그 위에 가해지는 부담을 전적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위협받는 지역사회를 구하기 위해서 등장해야 하는 사람은 바로 화학자입니다. 그 우려는 전적으로 정당했다. 서유럽의 산업 인구는 식민지 그리고
미리 풍부한 미국이란 이전 식민지에서는 곡물 수입으로 유지됐다. 수입 곡물이 너무 저렴한 탓에 수입국에서는 곡물의 경쟁력을 갖출 수가 없게 돼서 곡물법도 일부 폐지되었다. 모든 것은 아무 문제 없었다. 아무리 부유한 나라라도 평화로운 무역관계가 지속될 때만 식량 수입이 효과를 발휘한다는 사실을 유럽이 깨닫기 시작할 때까지는 말이다. 평화는 지속되지 못할 운명이다. 영국과 기타 유럽 국가 자국의 농업에 다시 투자하기로 마음먹었을 때 땅은 비옥한 토지는 당연히 충분하지 않은 상태다. 경쟁과 긴장이 고조되었고 생산을 감당할 영양분 많은 토양을 가진 식민지 영토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다. 크룩스가 연설에서 언급했듯이 전쟁에서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건 무엇보다도 중요한 군수품은 바로 식량입니다. 게다가 해외에서 비료를 가져오는 일도 빠르게 선택권에서 제되고 있었다. 상인들이 납치된 중국인을 활용해서 구한우를 점점 더 많이 실현하면서 비축량도 줄어들었다. 한동안 다른 두 가지 형태의 고영양 비료, 초석이라고 알려져 있는 질산 칼륨과 백금이라는 고단한 질산 나트륨이 바로 그 자리를 대체했다. 이들 비료는 인도에서부터 켄터키, 칠레일까지 전 세계에서 채굴되고 있었지만 질산용 공급이 감소하면서 비료 가격이 상승했다. 그리고 사용 가능한 질소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했다. 세상에서 많은 질소가 있다. 대개 거의 80%를 차지할 정도다. 그러나 질소는 불활성 물질이고 질소를 공기에서 보관해서 유용한 형태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아직 알려져 있지 않았다. 구한호와 질산염 같은 유용한 형태의 질소도 장기적인 면에서는 소와 닭의 분뇨보다도 훨씬 더 제한적이다. 전 세계 황금 작물 경제가 번영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크룩스의 도전을 받아들여서 대기 중에 질소를 활용할 방법을 찾았다. 그 일을 한 사람이 바로 1868년에 태어난 독일계 유대인이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주인공 프리츠 하버였다. 이 사람이 참 대단하죠. 이업적으로 그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화학자 중 한 사람이다. 크룩스 연설이 있었던 후 10년이 조금 지난 1909년 하버는 강한 압력과 고온을 이용하고 철을 촉매로 삼아서 대기 중에 질소와 수소를 결합해서 암모니아를 생성하는 방법을 발견했다. 하버는 처음으로 공기에서 질소를 뽑아내서 인공 비료 기출을 만들었다. 그는 독일이 말한 것처럼 모르트 아우스 루프트 즉 공기에서 나온 빵을 만들었다. 하지만 이 새로운 비료가 즉시 광범위하게 사용된 것은 아니다. 하버의 제조법은 독일 화학회사인 BASF가 인수했으며 그의 처남인 카를 보슈가 산업했다. 1913년 대규모 생산이 시작됐지만 BASF는 화학 비료를 개발한 대신에 다른 호황 산업인 전쟁으로 방향을 돌렸다. 하버의 제조법으로 새로운 종류 질소 기반 화학무기 그리고 더 강력하고 쉽게 만들어지는 폭발물이 세상에 선보이게 됐다. 하버 자신도 화학전을 위한 새로운 무기를 여러 개발해서 염소, 머스터드 가스 그리고 다른 기체를 무기로 만들었다. 이는 치클론 A의 개발로 이어졌는데 원래는 권총을 겨냥한 것이다. 하버가 사망한 후 동일한 기술은 치클론 B가 만들어졌고 이 독가스는 나치가 강제 수용소 하버 가족 중 여러 명을 죽인 데도 사용됐다. 1차 세계대전 이후 암모니아 기반의 비료 대량 생산이 마침내 이루어지게 되자 곡물 생산량이 2배로 증가했고 20년 만에 다시 2배가 됐다. 농부들이 형편이 되는 곳이라면 어디서나 화학비료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피부, 목, 작물, 윤자, 걸음은 말이 이끄는 쟁기처럼 살았다. 트랙터 그리고 이제 곧 개발을 앞두고 있는 화학살충제와 함께 이 새로운 비료는 20세기와 그 이후의 농업이 나갈 길을 결정하게 된 것이다.